야 어떻게 챗GPT를 아이폰 따위랑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슨 스마트폰 따위랑 어떻게 챗GPT를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이게 그 전 세계 모든 패러다임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100명이 했던가 한두 명이 점검만 하면 돼. 이게 그렇죠. 어떻게 맞았나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저는 이제 코트라라는 직장에 12년 다니다가 2021년에 때려치우고 파이어를 선언하고 이제 그 후에는 전업 투자자, 작가, 유튜버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있다 알고 투자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책은 한 7권 정도 썼습니다. 네,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기도 하시고 왕성하게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번에 주식 투자 강왕국이 묻고 GPT가 답하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 책도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 책이요. 이 책은 이제 말 그대로 챗GPT가 주로 많이 썼고요. 한 80-90% 정도 썼고 사실 이제 제가 그 챗GPT를 갖고 놀다가 보니까 당연히 저도 투자자니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 질문은 야 주식으로 돈을 어떻게 버니?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답변이 나온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가 첫 번째 답변이었고 두 번째는 뭐 배당을 뭐 재투자하라 뭐 세 번째는 뭐 매크로 환경을 잘 따져라 뭐 등등 해가지고 답변을 몇 개 쫙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어떻게 싸게 사고 비싸게 파니? 라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뭐 그 가치 투자라는 게 있고 뭐 두 번째는 뭐 모멘텀 투자도 있고 세 번째는 성장주 투자도 있고 뭐 네 번째는 뭐 마켓 사이클을 활용하는 투자도 있고 이렇게 몇 개 나열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네가 가치 투자 알아? 하면서 이제 질문을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잘 알더라고요, 얘가.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한 거 뽑자 해가지고 그냥 질문을 그냥 왕창 하고 그럼 이제 답변이 나와가지고 초고를 한 4시간 정도에 작성한 거 같아요. 4시간 만에 만들고 물론 그 목차도 챗GPT가 달성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고 싶은데 목차를 만들어줄래? 한 목차를 쫙 만들어줘요. 이게 그 목차를 이제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질문하면 이제 초고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번역기를 통해 가지고 번역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고서 이 내용이 좀 불충분하다 하면 제가 추가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추가 질문을 던지고 좀 엉뚱한 질문들도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제 코멘트가 200개가 넘게 들어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다. 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나랑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데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많이 내가 남겨놨어요 거기다가. 네. 그러면은 진짜 GPT의 수준도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겠네요. 강한국 작가님이 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도 밝혀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접하고 읽어봤을 때. 예. 이제 뭐 당연히 GPT가 이제 거의 최초니까요. 네. 이런 책은 또 최초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초 전문 서적을 쓰려고 빨리 쓰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쓰신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테마로. 근데 이제 주식 쪽에서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확실히 최초일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그 전에 또 책을 쓴 사람이 있는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최초 책 중에 하나는 맞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제 GPT에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쓰고, 그 다음에 좀 불충분한 것 같으면 또 보충 질문을 하고. 쓰고 그러다가 이제 내 생각과 좀 다르면은 또 내 생각을 쓰고. 야, 그렇군요. 굉장히 저는 이거 책 보면서 굉장히 기획이 뛰어나다. 창의적이다. 창의적인 건 아니고, 사실, 그니까, 제가 이제 요거를 한번 돌려보니까, 한 몇 년 후에는 그 책을 작가가 직접 쓰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예요? 네, 물론 이제, 작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테마를 찾아내는 거죠. 그것까지는 본인이 해야죠. 근데 물론 그것도 챗GPT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핫한 게 뭐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유도해낼 수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작가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그 테마를 잡는 거죠. 물론 저는 이제 소설 말고 비소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설은 이제 그게 아마 좀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이제 비소설 같은 경우는 테마를 이제 한마디로 사람들이 읽을만 하고 궁금해하면 테마를 잡아내는 것이 이제 저자의 이제 메인 워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테마에 대해서 내용을 뽑고 이제 쓰는 거는 챗GPT가 상당 부분 해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제 3.5 버전으로 썼거든요. 3.5 버전이 나왔고, 전 지금은 4.0을 쓰고 있는데 4.0이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네. 그리고 조만간 또 5.0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더 나아지겠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진짜 3년, 5년 정도 지나면은 그 비소설 그 작가님들은 사실 직접 책을 쓰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패러다임이라는 게 바뀔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사람이라는 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오케이 3년, 5년은 잘 모르겠는데 진짜 한 10년, 20년 되면은 사실 이제 얘가 소위 비서 역할을 다 해줄 것 같고 이제 저자는 어떤 테마로 쓸까, 어떤 게 사람의 관심이 있을까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챗 GPT 3.5 버전으로 쓰신 것도 원래는 이제 이런 GPT 도움 없이 그냥 원래 처음부터 글을 쓰시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리신다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저는 보통 책 한 권 쓰는데 4개월 정도 걸리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4시간.
초보가 4시간이고 이제 번역까지 하고 이제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이제 플러스 챗GPT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이제 실시간 연동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도표나 이런 거는 직접 또 어디서 찾아가지고 갖다 붙인 것도 있죠. 그게 다 합쳐서 2주 걸렸죠. 네. 2주. 네. 와, 그래도 이게 엄청난 생산성 향상인데요. 네, 제가 사실 이제 제 목표가 100권의 책을 쓰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 벌써 7권을 썼기 때문에 네. 제 인생 목표가 10권이라 하는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인생에서 2권 쓰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전혀 도전적이지 않기 때문에 100권으로 제가 맞춰놨는데 저는 사실 생각을 했죠. 내가 분기 한 권 쓰면 25년 걸리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로 하면은 분기에 한 권 이상 쓸 수 있겠네 해가지고 오케이 가능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예. 네. 그래서 한번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보면은 네, 예. 이 챗 GPT를 경험하신 분들 가운데 네. 어떤 분들은 막 진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라고 네. 딱 한 극단 한 네.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쪽은 또 아직도 오류도 많고 먼 미래다. 그럼 작가님은 어느 정도에 서 있으신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챗GPT를 아이폰 이런 걸로 같이 이제 비교를 하더라고요. 아이폰과 맞먹는, 야, 어떻게 챗GPT를 아이폰 따위랑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무슨 스마트폰 따위랑 어떻게 챗GPT를 비교를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이게 그 전 세계 모든 패러다임 바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은 이게 사실 신기술이 오면은 이게 사실 우리 생활에 스며들기까지는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도 이제 90년대에 나왔는데 전부 다 스며들기까지는 글쎄요. 그래도 10년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기술도 마찬가지기는 할 텐데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이 우리 모든 인생에 다 스며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나옴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사무직이 거의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이게. 네, 물론 이제 필요는 할 텐데 옛날에 10명이 했던 거 한두 명이 할 수 있게 될 거야 아마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고 딱 보면은 직업군이 아예 팍팍 사라지겠구나 이런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이 책을.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내가 한국어로 책을 썼는데 이거를 영문을 만들고 싶어 할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번역기 같은 경우는 1차 번역을 돌린 다음에 근데 그러면 내용이 좀 어색하거든요. 영어 원어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럼 그 내용을 챗GPT에 갖다 놓고 이거를 좀 매끄럽게 써줘 하면 써주거든요. 진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영 번역을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진짜 엄청나게 이제 많은 업무를 하면은 옛날에 100명이 했던 거 한두 명이 점검만 하면 돼. 이게 그렇죠. 얼추 맞았나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코파일럿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사실 PPT나 이런 거, 엑셀 이런 거 만들고 깨갱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이제 10명이 하던 거 1명이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돼요. 사실 저도 이제 어제 엑셀로 이제 했는데, 공식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그냥 얼추 말로 그냥 챗GPT 썼거든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이제 엑셀로 공식 좀 만들어주면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파이썬으로도 해주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A라는 전략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A라는 전략에 대한 내용은 이제 요 링크 가면 나와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파이썬으로 코드 만들어줄래 하면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전문가한테 보여주니까 얼추 다 맞다고. 물론 이제 살짝 몇 개 수정할 게 있게 보이기는 하는데 그게 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요즘에 막 보니까 PPT 같은 것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작성해줘 하니까 막 자기가 다 작성하고 그림 도표 그리고 막 그래프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챗GPT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버니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것도 쫙 알려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상 만들기예요. 그럼 영상 어떻게 만드냐 하니까 그러면 이제 네가 TMR을 주고 키워드를 몇 개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얘가 스크립트를 짜줘요. 스크립트를 짜주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스크립트를 읽으면서 또는 그 스크립트를 무슨 AI 영상 만드는 데 갖다 주면은 걔가 알아가지고 아바타 갖다 붙여가지고 영상 같은 거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거.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이 무성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서 책을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맞다. 그리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당연히 완벽하지 않죠. 초기 버전인데. 그러니까 사실 AI가 처음 이제 우리의 뇌리에 각인된 게 첫 번째가 알파고고 두 번째가 챗GPT거든요. 근데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땠냐면은 그때 처음 나온 게 2016년. 제가 바둑을 아마 5단 정도 두거든요. 바둑이 관심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15년 그 말에 처음 그 알파고 논문이 발표가 되었고 그때 환후이라는 프로 기사한테 이겼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럽 챔피언 정도 하는 사람이고 중국 출신인데 좀 약한 프로죠. 그래서 어떤 약한 프로를 5대 0으로 발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세돌이 다음 상대였는데 이세돌이 그 기보를 보더니만 야 이 정도로 나한테 못 이긴다 말 했거든요. 근데 오케이 그 말을 맞긴 맞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이세돌을 이겼죠. 근데 사실 그게 2016년 3월이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세돌한테 고전을 할
정도였어요. 한 판 졌잖아요, 알파고가. 근데 그래도 고전을 할 정도 레벨이었는데 이제 2017년인가 그때 이제 마스터 버전이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인디아를 완전히 이제 파운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60대 0으로 이겼거든요, 인디아한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파 제로라는 버전이 나와가지고 그 알파 제로는 알파 마스터한테 90대 10으로 이기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알파 또 하나가 나와가지고 얘는 그 다음 버전한테 60대 40으로 이기는 프로그램 정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구글과 딥마인드는 바둑계에서 은퇴했어요. 왜냐면 이제 바둑은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테스트 베드였지 이게 사실 바둑 자체가 우리를 뭐 반박해주진 않잖아요, 사실은. 프로 기사가 아닌 이상.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3.5는 당연히 에러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고 4.0은 그 중에 상당 부분을 보완을 했고 5.1, 6.1, 7.0 나오면서 그 문제들은 거의 사라져가지고 인간은 더 이상 이제 이 AI의 에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파고가 발전한 것처럼 발전할 것이다. 네네.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 알파고가 지금 완벽한 바둑을 두느냐 그건 또 사실 아니거든요. 네? 걔도 에러를 합니다. 왜냐면은 컴 대 컴 대결을 하면은 한 컴퓨터가 이기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 컴퓨터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실수는 너무 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차이낼 수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옛날에는 10명이 하던 일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막 한두 명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게 이제 챗GPT 나오는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팩추얼 에러.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뭐 물어봤는데 아예 답변을 잘못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는 질문이 좀 이제 바보 같거나 일반적이면은 사실 일반적인 답변을 해줘요, 걔가 근데. 그래서 이제 얘가 바보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네가 바보인 거야. 네가 잘못 질문을 바보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죠, 사실은.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 어떤 산업에서 고용 유발 계수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뭐 반도체 같은 데서 옛날에는 100명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를 해서 막 한두 명밖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챗GPT도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그게 혁명이잖아요.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자리 중에서 절반 이상은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랬죠. 지금 기존 일자리가 날아가면은 새로운 게 계속 생겼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번 챗GPT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느 쪽으로 갈지는 제가 지금 상상도 못 하겠어요, 사실은. 네. 그 정도군요. 네. 옛날에 사실 마차 운전하신 분들은 자동차 나오면 되게 싫었을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우리 다 망한다 했는데, 그치, 이제 마차는 아무도 안 타지만 그 대신에 그분은 택시 드라이버가 되셨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도 많을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있는 기존의 일자리 중에 절반 이상 사라질 거고, 이제 그게 새로운 일자리가 채울 건데, 그게 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아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상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GPT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폰과 뭐 이렇게 모바일 혁명에 비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있나요? 더 큰 따위랑 그죠. 더 크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전화하고 카톡하는 걸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면 정말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그 GPT 자체는 중요하니까 그거를 우선 첫 번째는 저희가 주식 투자를 하니까 어떤 기업에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답을 찾지 못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 왜 내가 2차 전지 AI에 투자를 안 하는지라는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 거거든요. AI와 2차 전지에 투자를 안 한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근데 살짝 말을 해야 될 거는 제가 장기 투자는 안 한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워렌 버핏 만나러 이제 오마하에 가요. 이제 물론 그분이 저를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 간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기 전에 스노우볼이라는 책을 꺼내봤죠. 아마 아실 텐데요. 네, 스노우볼. 스노우볼의 첫 챕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1999년에 그 워렌 버핏이 어떤 이제 VVIP 파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인터넷 신흥 분야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 앞에 대놓고 가가지고 야 신기술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신기술은 혁신적으로 사회를 바꾸지만 투자자들은 망하게 만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20세기 초반에 가장 핫한 산업은 자동차 산업이었다. 한때 미국에서 자동차에서 2,000개가 넘었다. 근데 그 중에서 3개가 남았다. 근데 아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3개가 남았는데 2009년에 제너럴 모터스 파산 한번 했고 크라이슬러는 독일 다임러에 팔렸다가 다임러가 다시 뱉어가지고 이태리 피아트라는 회사에 이제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진짜 2,000개 미국 자동차 기업 중에서 포드 하나만 얼추 남아 있어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20세기에 또 초반에 가장 핫한 발명 중에 하나는 비행기였다. 그래서 항공사가 있었는데, 근데 그 항공사라는 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단 한 푼도 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항공사 산업을 보면은 그러니까 총 100년 넘게 적자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타임머신이 있으면은 내가 100년 전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라이트 형제를 비행기에서 끌어내가지고 총살하겠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제 그 말을 이제 왜 했냐면은 야 그 비행기랑 자동차 그리고 니네들이 하는 인터넷이 사회를 많이 발전하는 건 발전시키고 혁신하는 걸 막기는 맞는데 니네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망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AI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는 거는 이제 아니고요. 그러나 일단 초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나타날 것이고 한 10년 후면 그 중에서 90% 이상이 정리가 되고 결국은 몇 개 플레이어들이 남을 건데 그 플레이어들이 누굴지는 저는 지금 상상도 못하고 전망도 못하겠습니다. 그걸 전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 주장은 많이 하시는데 그분도 못해요 사실. 네. 그래 오케이 그럼 우리는 2차 전지와 AI 뭐 이런 데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냥 얘가 전망이 좋아 보여가지고 얘를 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보유할래라는 투자는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1000개 기업 중에서 내가 산 요 기업이 그 한두 개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실제로 어닝이 나오고 그 어닝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 정해진 다음에. 네, 그렇죠. 정해진 다음에. 자, 그래서 그 워렌 버핏이 그때 99년 인터넷 기업을 대놓고 깠잖아요. 근데 깐 후에 2000년에 나스닥 버블이 꺼져가지고 2023년까지 80% 이상 빠졌어요. 지수가 그것도. 그러니까 지수가 80% 빠졌고 진짜 그 당시에 있는 인터넷 기업 중에서 반 이상은 망했어요. 그냥 파산했거든요. 자, 근데 그러면은 워렌 버핏이 기술주 투자를 안 했는가? 그때는 안 했는데 잠자코 살펴본 다음에 실제로 윈너가 나온 후에 투자를 했어요.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 아신지 모르겠는데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으로 100조를 벌었습니다. 100조 원. 네네. 그렇게 늦게 들어갔는데도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업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닝이 나오고 그 어닝이 심지어 시작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런 팀하는요. 왜냐면은 AI 이런 게 시장을 바꿀 거는 확실히 맞거든요. 그거는 저는 100% 확신을 하는데, 근데 이제 바꾸면서 거기서 결국 윈너들이 나올 거고, 윈너들이라는 건 돈을 버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한 윈너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의 성장과 개별 기업의 성장.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주식과 산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분야로 좀 들어가서 네. 그래도 좀 만약에 요즘에 AI에 주목을 했을 때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MS, 엔비디아, 구글 이런 건 좀 그래도 실적이 찍히는 기업도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도 그 이상 애드업할 건 없어요, 사실 근데. 그 정도. 그 이상 제가 추가할 게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막 그런 스타트업이나 초기 막 매출 안 나오고 재무제표 봤을 때 뭐 아직 마이너스고 이런 데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거기 위험한 네네. 거고. 예.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잘 분별을 하면 되겠네요. 그 섹터 안에서. 맞아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이 찍히고 그리고 실적이 급성장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금상첨화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저는 개별주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업들 분석하고 차트 보는 게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개별주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오닐, 라이언, 미너비니예요. 그 세 명이거든요. 보면은 오닐과 미너비니는 친절하게 책도 쓰셨고 한국어로 번역이 돼 나와 있거든요. 그 책을 읽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 거고 그럼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주장하는가?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성장하는 기업들을 위주로 사고 그리고 걔네들도 차트가 좋을 때 차트가 좋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최근에 많이 달리고 올라왔는데 그 후에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쉬고 다시 돌파할 때 그때 들어가라는 거죠. 이제 그거를 따라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그 차트를 보고 개별주 분석하는 게 귀찮고 싫으니까. 네네. 그리고 그 몇몇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오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어떤 기업을 이제 정말 잘 선별해서 선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거기 매일매일 거기에 애널리스트 한 분하고 두 분이 붙어가지고요. 모든 뉴스랑 그걸 다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야 그 기업이 정말 미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개별주로 투자를 했을 때 그렇게까지 노력을 들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이게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드는 건지 가늠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또 최수두인데 거기 이제 한 챔피언이 두 번째 챔피언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두 번째 챔피언은 말이야, 쟤는 진짜 좀 개미 같아. 전봇대가 있잖아. 그럼 전봇대를 이렇게 쫙 올라가가지고 다시 쫙 내려가고 이렇게 가는 이제 개미 같다. 나 같은 사람 재능이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있잖아. 피해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가치 투자를 볼 때 그 전봇대 올라가서 내려가는 사람을 이제 늘 보는 것 같아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거예요. 사실 아니 분기마다 순위 시키잖아요. 매출액이라는데 그거 보고 판단을 늦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게 나오기 전에 이미 가격이 꺾여주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나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반대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조금 전에 말한, 그러니까 이익과 매출액이 성장을 하고 차트도 이뻐 보이는 애를 들어가가지고 걔가 가격이 다시 꺾이거나 아니면 이제 펀더멘털이 꺾일 때 이제 팔고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거는 숫자도 시키기 때문에 굳이 뭐 그 기업 뉴스를 분석하고 뭐 그 5,000페이지 읽고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 퀀트 툴에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보여준 아니, 요거는 기술적 투자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 이제 퀀트 투자는 기술적 투자자들이 노력 많이 하네 하고, 기술적 투자는 가치 투자자들이 그 전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는 개미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 그 퀀트 툴 소프트웨어에서도 설정이 다 가능한 거죠?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할 거라고. 2차전지랑 AI 안 살 거라고요. 저는 어차피 딴 걸로 돈 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이제 그 컨트로 해서 그 종목 가운데서 영업이익률 성장하고 그건 당연히 되죠. 그렇죠, 되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거 딱 돌려서 뽑아서 20-30개 뽑아가지고 투자하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제가 그런 기업들을 뽑아보면은 그 AI나 2차전지 안 잡히거든요, 아직은. 아직은 그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잡히면 저는 기계적으로 2차전지 기업들을 사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편한 방법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이게 퀀트 방법이 있고, 그 개별적 분석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또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그 이제 차트 보고 많이 올라갔던 놈 횡보할 때 다시 재돌파할 때 살아나는 거는 그건 기술적 투자 개별주 입장에서 말하는 거고요. 퀀트는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딱 숫자만 보고 얘가 지금 이제 2,000개 기업 중에서 성장이 가장 뛰어난 20개 기업에 들어가네. 그럼 이제 기계적으로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죠, 그냥. 네, 좋습니다.